안녕하세요. 제2야구르TV의 정영만입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또 헌신적인 공헌으로 대한민국 농업은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현재 스마트팜 등 새로운 길에 대한 도전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또 WTO 내에서의 개도국 지위 유지라든지 만만찮은 어려움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업과 또 대한민국 사회의 비전을 갖게 하고 또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셨던 석학분들 중에서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44대 농림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제5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해서 농업 분야의 요직을 두루 섭렵하셨고 또 뜻밖에도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추진위원장까지 역임하셨던 허신행 전 장관님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편의상 전 장관님이라고 예. 큐라든지 또 TV 방송을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만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농촌 문제를 젊었을 때는 전공을 해왔지만은 우루과이 라운드 1993년 협상을 마치고 와서 전 세계가 야 이건 뭐 엄청나게 변한다 하는 것을 제가 감지했었죠. 그 후로 사실은 농업은 뒤로 좀 제껴놓고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것이 자본주의 산업사회 이후에 새로운 문명이 오는 것인가, 온다면 무엇인가. 그걸 지난 한 39년 동안 밤낮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농업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의 미래나 세계의 미래, 거대 담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 전체 이렇게 보면은 아주 한 분야에 이제 지나지 않죠. 또 모든 분야와 다 연결되어 있고 특히 이제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농업을 우리가 중시 여긴다고 해서 농업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문명 사회를 연구해 오는 것은 농업도 중요하지만은 전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고 각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고 왜 지금 미중 무역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전체를 알지 않으면은 농업 또는 다른 분야를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기도 힘들고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도 힘들다고 봐서 저는 이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농촌경제연구원장으로 계실 때 KBS TV가 마련한 세계의 농업을 간다라는 그런 제목하에서 TV에서 방영되는 우리 농업 분야로 보면 경사이자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죠.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사짓고 살면서 농과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도저히 농촌이 어떻게 우리가 잘 사는가. 70년 초에 미국 가서 경제학 석사를 하고 미네소타 대학에서 응용경제학 박사까지를 해도 농업이 잘 안 보여요. 농업 문제를 알기 위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욕심을 항시 제 가슴속에 품고 있었죠. 점차 눈이 띄어주면서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보니까 아하, 최소한 농업이라는 것은 생로병사 하는구나. 그런 건 들어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다 떠나고 도시 공업 발전하면서 그때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농어촌이 이제는 바닥을 치는구나. 그래서 생로병 단계에 왔구나. 제가 그것은 동양 철학과 경제학 여러 가지를 이게 두루 보면서 확신을 가졌죠. 그래서 제가 80년대 전국에 다니면서 곡소리 날 때 들어가시오 하면서 이제 농민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에 한 10여 년 동안 제가 강의를 아주 이제 두루 하고 다녔는데 KBS에서 어느 그 PD가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이건 뭐 전혀 못 들어본 얘기다. 오히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올 때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구원에 찾아왔어요. 당신 사실이냐?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죠. 그 사람들이 들어보고는
이건 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90년도 KBS에서 대작으로 내가지고 8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세계 농업이 가는 길도 딴따라 해서 이제 보내준 걸 지금 기억을 하시는군요. 예.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시절에 그 TV를 보면서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역동적이고 미래를 보는 분들이 현장에 계시는구나 하는 거로 큰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을 좀 더듬으신다면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나라가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 일본, 대만, 덴마크, 화란, 이스라엘, 미국 그야말로 농업 선진국. 예, 이제 그렇죠. 이제 우리보다 앞서 있는 네. 나라들이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란이었고요. 이스라엘 잘 아시는 것 같이 4분의 3이 사막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 거의 안 나죠. 근데 그 속에서 그 연구를 깊이 해서 땅을 연구하고 물을 연구하고 품종을 연구해가지고 그 사막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과일을 세계로 수출해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논에 가서 이 흙을 들면 딱딱 소리가 납니다. 네. 그런 토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요. 그때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하고 이스라엘 농업을 딱 비교하면서 뭘 깨달았냐. 대한민국 우리 농어촌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기후풍토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구나. 근데 이스라엘은 사막이에요. 돌이에요. 물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가장 역경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엄청 노력을 하고 우리는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꼭 부잣집 아들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우리는 편안하게 농사 지면서 모든 거 그냥 정부에서 어떻게 해달라, 뭐 또 다른 데서 해달라, 뭐 어렵다. 마치 부잣집 아들들이 고생을 하지 않고 잘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집안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스스로 경쟁력을 좀 더 가지고 있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우리한테 이제 땅이고 뭐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각오와 노력에 달려 있는 거지. 이게 우리 농업 여건이 나쁜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홍콩, 싱가포르 같은 데 도시국가 빼놓고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 땅이 사람들을 부양할 만큼 인구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후 풍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없어요. 저는 이거 충격적이었어요. 또 화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다 밑에 습기 찬 곳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또 연구를 엄청 해가지고 세계적인 농업국가를 만든 겁니다. 우리보다 작은 나라가. 그럼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계 농업이 가는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작품을 만드는 데 참여했지만은 오히려 제 스스로가 엄청난 깨달음을 가졌어요. 저는 확실히 과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역경에 굴하지 않고 노력했던 국가들은 예를 도하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네. 편안한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놀라웠게도 26권이라는 책을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현재까지만도요. 지금도 왕성하게 저술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농업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또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걸 알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박하게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우리 한국 농촌을 현대화시켜야지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점차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세계가 이게 엄청 변하고 있고 또 전부 연결되어 있고 농업이 농업대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93년 장관으로서 가트가 WTO로 변할 때에 그때 서덜랜드 사무총장이 이제는 WTO가 열립니다고 방미를 치는데 그때 제가 막 충격을 준 게 전 세계 경제가 하나로 변하는구나.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로 변하면은 우리 농업은 어디로 가야 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가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과학, 철학, 경제학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요새 말로 말하면 융복합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부지런히 쓰는 거예요. 지금도 뭐 밤낮 펜을 놓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꽤 알게도 됐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매사를 안다고 해서 그걸 아는 걸로 가지고 보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언제나 묻고
이렇게 배우면서 나가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정치 분야는 더 그렇고. 또 하나 네. 특별한 얘기가 네. 있습니다. 장관님 강연에서 이런 대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산업 사회와 연결되거나 또는 이 시장 쟁탈과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뜻밖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인간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 동물, 식물 세계에서 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기본적인 원인은 먹이 영역의 쟁탈전이에요. 이게 먹거리가 떨어지면은 결국 이웃 주변을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류의 원시 시대는 말할 수 없이 전쟁이 많았고요. 농경 시대 때도 말할 수 없이 전쟁이 많았고, 산업 시대 와가지고 세계 대전이 이제 2번 일어났었죠. 네. 그게 전부 시장 쟁탈전입니다. 자기의 먹을거리가 적을 때, 네. 또 자기가 판매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적을 때, 상대방하고 부딪힐 때 영역이 그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조금 예. 무거운 주제가 됐어요. 예.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미래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단단한 각오로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최근 그 강의에서 기창주의, 그다음에 한몸 사회, 한몸 혁명 사회 이런 주제로 저희들에게 많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아직도 이 기창주의가 과연 또 한몸 혁명주의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인류 문명은 4만 년 전에 원시 혁명이었습니다. 그게 3만 년 동안 인류가 원시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0,000년 전부터서 농경혁명 시대로 해서 농경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250년 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영국에서 100년 동안의 생로병사를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유럽, 일본까지, 이제 일본 처음 운이 좋은 거죠. 일본까지 오면서 100년 동안에 또 생로병사 산업혁명이 왔어요. 그리고 1970년에 그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요.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생로병 단계에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 곳에 계속 있는 산업사회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마치 파도 물결처럼 점차 변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소위 브릭스로 이제 건너가서 생 다음에 늙은 노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지금 베트남 같은 난리 났죠?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이렇게 파도처럼 한 바퀴 돌아가는데, 지금 참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다보스 포럼의 운영 회장을 맡고 있는 그 슈바브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이 온다 하는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 학자도 아니에요. 스위스 은행에서 내놓은 어떤 그 연구 보고서를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제 편집에서 나온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아까 한 30-40년 동안 이 문명을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찾아낸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은 AI, IoT, 뭐 로봇 이런 건데, 산업혁명은 한 번 일어나면 이것은 생로병사를 합니다. 생로병사해서 AI까지 오는 거예요. 컴퓨터까지 오는 거예요. 그걸 1차, 2차 나누면 안 돼요. 산업혁명대로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은 부분적으로 한 파트만 보고 오진을 하고 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4차 산업혁명, 5차 그런 게 아니고 첨단 기술의 기자하고 창의력의 창자를 따서 제가 테크티비즘, 기창주의다. 제가 이름을 지금 보십시오. 드디어 전 인류가 눈, 귀, 코, 혀, 몸 등 오감을 모두 연결합니다. IoT가 뭡니까? 사물네트워크 같은 게 뭐예요? 전부 이제 다 이제 하나씩 연결을 해가 기창주의 한몸 사회가 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망설였어요. 인류가 한몸 사회로 간다? 이게 사실일까? 사실 한 2-3년 동안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름을 짓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원래 정면 돌파하고 논리적이고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한몸 사회로 오는 거예요. 70억 인류가 드디어 이 첨단 기술에 의해서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된다.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몸 사회다.
그래서 기창주의 한몸사에 돼가지고 7권의 전집을 냈습니다. 지난 한 15, 16년 전부터서 이제 구글, 페이스북 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점차 이게 이제 소프트 파워가 올라오면서 최근에 AI까지 나와가지고 야, 내가 그때 한몸사회란 이름을 정말 잘 지었구나. 저 스스로가 놀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의 진보로 세계가 소통이 빨라지고 또 소통 폭이 연결되고 전부 연결되고 예. 그것이 결국은 한몸 사회로 한몸 사회로 연결된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참 뭐 대단한 말씀입니다. 크다면 큰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도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전 인류가 한 몸으로 통합된다. 그러면은 지금 세계 231개 국가가 있어요. 그리고요, 2차 대전 이후에 직후에 이건 전쟁이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UN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뭡니까? 세계의 정부예요. UN이라는 게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에 70년이 지나왔는데 그러면 전 인류가 한 가족, 한 몸이 되면은 하나의 정부면 되지. 왜 231개 국가가 나눠가지고 서로 무기 만들고 싸우고 서로 질병 이 재해 해가면서 서로 아웅다웅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 미쳐서 보니까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임시정부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 인류는 하나의 국가로 갈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지금 유엔이 70년 동안 임시정부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231개의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지 말고 연방정부를 만들자, 세계정부를 만들자. 유엔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중앙집권적으로 실권을 줘야죠. 그리고 사무총장을 내놓는 게 아니고 임시의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 정부, 세계 대통령을 뽑으면 돼요. 지금의 그 EU를 좀 더 확대해서 그 일종의 이제 EU도 지금 유럽의 연합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잘 말씀하셨는데 소위 이제 세계 정부로 가기 전에 블락, EU라든가 나프타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지역별로 블락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만들어져 있지만은 또 블락이 만들어지면서 유로 하나로 뭉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유엔을 세계 정부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블락들이 또 올라오면서 점차 FTA 해가지고 다 연결해서 하나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자,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유엔이 세계 정부로 전환해가지고 중앙 집권적으로 실권을 갖는다. 그리고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 유엔이 세계 정부가 돼서 세계로 가야 된다면은 그럼 당연히 미국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둬야지. 그런데 혼자 두고 싶다고 됩니까? 그러면 이게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 이제 놓고 쭉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5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라. 둘째는 다종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다종교를 가지고 있대. 종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화합하고 싸우지 않는 나라.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다기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 전 인류가 세계 정부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한쪽으로 춥기만 한다든지 덥기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이제 간접민주, 직접민주 시대로 가기 때문에 황색 인종이거나 다민족 국가. 이제 그렇게 나와요. 5번째는 나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봤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은 지구 전체에 바다 육지 절반이 있으니까 바다 절반, 육지 절반이면 좋겠다. 반도적인데. 이제 그 5가지를 조건을 놓고 딱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31개 국가 중에요. 제가 이 한국 사람이라 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아니면 남북을 통합한 한민족 한반도예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다종교 화합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참 이게 종교가 다 있는데 이게 종교 때문에 전쟁 안 해요. 실감이 나는 것이 대체로 이제 미국을 가보면 아무래도 개신교가 대다수인 나라. 또 아시아 각국들에 가보면은 불교라든지 또는 부분적으로는 힌두교, 무슬림 또 인근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북한 같은 경우 실질적인 종교가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 흔히 프로테스탄트라고 개신교, 그다음에 캐톨릭, 다 있죠. 그다음에 불교, 다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회교도 있고 다 있어요. 회교, 유교, 무슬림까지 와 있으니까 이런 나라이면서 가장 종교적인 분쟁이 없는 나라. 없어요.
종교 내부에서는 간혹 뭐 소리가 납니다. 맞습니다. 예. 종교 간에는 예. 서로가 영역을 인정을 해주는 뭐 거의 뭐 화하죠. 서로 그 아름다운 풍토라고. 예. 또 한편으로 적극 호응을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볼륨 사이즈가 남을 위협하지 않는 사이즈고 또 지리적인 여건, 기후적인 여건 모든 걸 이제 그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내가 이게 이제 말이 이제 할 얘기 많아졌어요. 네. 당분과 녹말은 낮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며 야간에 호흡대사로 당분과 녹말이 손실되어집니다. 칼슘 붕소 이론은 칼슘은 당분과 녹말의 유실을 방지하고 붕소는 당분의 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과일의 품질을 높여주며 부패 방지와 저장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과연 세계 정부가 한반도로 온다면은 한민족이 세계 이제 중심 수도가 있으니까 전 세계를 아우려야 될 민족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민족이 과연 그럴 만한 역량과 자질이 있는 것인가? 산업혁명은 앵글로색슨 지역에서 민족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창주의 한몸사회 한몸혁명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 한민족은 과연 그 속에 못 들어가나? 그래서 제가 이제 고대사 쪽으로 민족사학계 쪽으로 가가지고 막 차를 찾아서 5년 동안을 제가 찾아봤어요. 당군 고조선 4352년 전에 고조선이 이전에도 벌써 배달국이 있었고 환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 한민족의 그 역사를 쭉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고 가장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 천손족은 홍익정신, 제세이와 이치로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자. 침입해 들어올 때 막리라고 전쟁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다른 민족을 먼저 가서 죽이고 닳고 피해를 입히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위로 죽을 천선족 이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홍익정신이 이게 그대로 있구나. 홍익정신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가까이는 또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사 예, 그렇습니다. 으로 해서 예.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예. 우연히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또 우리 농업은 과연 이런 적은 국토도 가지고 있고 또 국토 이용률도 농업 부분에서 적은 편입니다. 네. 이런 나라가 과연 세계 속에서 농업의 중심 국가의 한 국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자상속을 우리가 쭉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구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호당 경지 면적이 1.23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는 많고 농경 시대 때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뭔가 기술적으로 치고 나온 거예요. 과연 농업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 농업 지도자, 공무원, 교수, 학자 모든 분들이 지금 고령화된 농민들 말고 정신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또는 화란 사람들처럼만 생각하고 나간다면은 우리 농업도 나는 세계 농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첨단 기술화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그러는데 스마트팜 정도가 아니고 지금 농업도 엄청난 변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직급의 공장식으로 하는 것도 아시죠? 1년에 30모장 내는 거. 그러니까 농업 분야의 이 첨단 기술을 빨리 집어내서 넣고 지금 농촌에 고령화되어 있는 수십만 농가, 100만 가까운 농가도 젊은 실업자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10대 1 정도로 선발을 해서 교체해 주면서 첨단 기술로 집어 들어가면은 나는 농업도 이스라엘이나 화란이나 일본이나 대만 이런 데보다도 더 앞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우리 그 인간의 자질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입 단계가 어렵지 진입만 하고 나면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그 과거로 그렇죠. 예. 장관님께서는 제44대 농림 수산부 장관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본다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정책이라든지 성공리에 끝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텐데 좀 말씀. 제가 그때 이제 그 4대 방향 그래가지고 첨단 기술 농업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으로 갑시다. 저는 먹거리 자체가 친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토양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협동조합으로 나가자. 품목별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농민 스스로가 제값을 받는 쪽에는 정부가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어렵다. 네 번째가 수출 농업으로 나옵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가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전북의 장수 같은 데서 나온 사과는 주야근의 온도차가 20도 가까이 심할 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과일이 과수나무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섬유가 좋고 당도가 높고 그래요. 우리나라 기후 풍토가 세계 최고 품질의 농림수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특화해 가지고 아주 고급화해서 수출하자. 경제 면적이 많아야 되는 곡물들은 수입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급 농림수산식품을 만들어서 고가로 수출을 하고 저가는 수입을 하자. 그래서 제가 수출 농업을 하자.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제가 이제 오래 하지도 못했거니와 제가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힘들고 비판이 좀 많고 그래가지고 잘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친환경 농업은 제가 바람을 넣었었죠. 결국 농업도 특화해서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가치를 남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미래를 담보할 수 예,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제44대 농림수산부 장관님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역점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해오셨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시절에 사정상 그걸 해내지 못했다. 또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좀 부족했다는 그런 것도 좀 느끼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업고등학교, 농가대학을 쭉 오면서 제 주변에 우리 농어민들 그 배고프고 송키밥 먹고 그때 우리 농촌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오로지 저는 그 일념으로 쭉 돼가지고 장학까지 돼서 제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농업 농촌의 최현대화 시킬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랑도 협상이 가는 바람에 제가 쌀 협상하고 돌아와서 결국 물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아쉬움이 있다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시골에서 농촌 한번 살려보겠다고 올라온 일념으로 올라온 사람이 1년 하고 우리와랑도 쌀 협상에 갔다가 턱 아웃을 발길로 차내버려서 한이 있었다면 그런 거였어요. 분노한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차원에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충분하고 실행 가능한 비전을 가지고 눈앞에 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 노하우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움직일 수 있고. 근데 그게 안 돼서 참 원망스러웠는데 우리와이랑도 협상을 딱 마치고 나와서 야 이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WTO라는 게 세계 경제 세계가 하나로 돼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창주의 항공사를 그래서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더 큰 기회를 나한테 주셨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억울함이 오히려 저에게서는 항시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그렇게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도 그러나 더 큰 세계를 제가 보고 더 큰 세계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화두를 가지고 거대 담론을 이기게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이 정책 분야에서 전임자가 가지고 있던 이 훌륭한 비전들, 계획들, 이 생각들을 후임자들이 올바른 것들, 또 미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지속성이 있도록 하는 이런 좀 아량이라고 할까 받아들이면서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면 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더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농정을 담당하시면서 지금 현재의 정부도 또 후배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 그 후배들에게 좀 더 이런 기회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스스로의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세계의 갈등들이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각 분야에 농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어떻게 이 갈등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하는 거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느냐? 요새 뭐 소통, 융복학 그러는데요. 그런 건 그런 지엽적인 거고 동양 철학에 훌륭한 게 있습니다. 중용입니다. 이 중용은 뭐냐 하면은 음양이 막 서로 섞인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걸 믹서기로 해요. 우리가 이제 사과나 뭐 오렌지 같은 걸 집어넣고 믹서기에다 집어넣으면은 별도로 있지만은 휙 갈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부 개체는 다 없어진 채로
종합 주수가 되듯이 이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다. 그러면 최저임금 올리자는 사람 대표하고 너무 많이 올리지 말자고는 대표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정부하고 각자가 앉아가지고 아주 균형되게 앉아서 믹서기 마냥 이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끝장 토론 논의를 하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답은 최저임금을 29% 올려야 된다, 2% 올려야 된다, 뭐 몇천 원, 몇만 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안 나와요. 정답은 제가 머릿속으로 돌려보니까 자율시장에 우선 맡기고, 두 번째는 각 분야에서 노사가 같이 앉아서 최저임금을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 기능에 의해서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답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아담 스미스의 자유경제시장 이론을 바탕에 두고 정부가 그 틀 내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자칫 잘못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별도로 참 동양철학의 핵이니까 잘 생각해봐야 돼요. 아담 스미스 자유시장에 맡기고 이러면은 이제 이건 난리가 나요. 그동안에 자유시장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자유시장이 아니라 원래 시장은 자유시장이 있었어요.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다만 거기서 노사라든가 모든 개체가 자율적으로 정보가 다 알려지고, 그리고 각자가 완전하게 서로 협상을 해서 중용으로 갈 수 있느냐, 그 체제만 둬야 돼요. 그런 기능으로 자연적인 상태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 그게 중용이다. 이 중용을 깊이 공부를 해보면은, 나는 그래 중용이 뭡니까? 그러면 믹서기에다 잡아 돌려라. 소통을 계속해라. 끝장 토론을 해라. 포용이고 실용이고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다 포함되는 거죠. 자유, 포용, 평등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후배님들이나 나라를 이끌어 가신 지도자 모든 분들이 중용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것은 우리 한민족, 천손족, 당군회까지, 홍익정신까지 제세 2화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흔히 지도자들한테 요구되는 것이 리더십이라는데, 우리 농업 분야에도 많은 리더들이 지금까지 공헌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리더십이나 가장 보람 있었던 그런 직책들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리더십 중요한 화두입니다. 참 리더가 되려면은 본인 스스로가 세상 돌아가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학계라든가 또 석학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은 내가 틀릴지도 모르니까 또 그 사람들 얘기를 아까 중용으로 또 들어야 돼. 그래서 세계 가는 길이 틀림없다고는 확신을 리더는 첫째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브렉시트라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캐메론이라고 하는 40대 보수당 수상이 브렉시트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국민투표에다가 맡겨버렸어요. 한국에서 제가 촌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기창조에 한mon사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 인류가 한 몸으로 가요. 한 나라로 가요. 그러면은 EU 아까 블락으로 가서도 지금 계속 올라가야지.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그것마저 탈퇴해버린다? 근데 그 리더가 거꾸로 가는 걸 몰라. 그럼 국민한테 맡겨. 그러니까 이게 나가려고 해보니까 이게 영국에 그냥 금융이 다 나가고 난리가, 기업도 나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전 세계는 하나로 가요. 하나로 통합돼 가요. 그래서 리더는 통찰력을 가져야 하고, 또 자기가 틀릴지 모르니까 석학들의 많은 의견을 모으고, 그 다음에 설득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리더는 절대 사리사욕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있을 때 업적을, 치적을 얼마나 남기겠다 하는 욕심이 들어가면 절대 리더는 안 됩니다. 내 있을 때 뭘 이룬다 하면은 이건 완전히 문제가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사리사욕 없이, 자기 자신이 없는 무아로서, 그리고 사리사욕 없이 정직하게, 그 다음에 솔직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다 오십니다. 사실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관님께서 지나오신 길 중에서 조금 애착이 가는 직책이라든지 보람 있었던 것. 직책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직책도 돈도 권력도 아닌 것 같고,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얼마만큼 세상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건강하냐, 얼마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건 진심입니다. 어느 분이 참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참 석학 한 분이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남한테 강의 많이 하고 뭐 건강하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오늘은 무엇이 어때서 내가 행복했냐 안 좋았냐 할 때 오늘 하루 나와서 신문이 됐건 방송이 됐건 사람이 됐건 새로운 것 내가 몰랐던 것을 듣고 알고 깨달았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오늘 배운 것이 없어 그러면은 조금 외로워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몰랐던 것을 얼마만큼 더 듣고 깨달았느냐. 사람 만나서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한테 내가 배울 게 뭔가. 물론 안 좋은 면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왕이면은 좋은 점을. 그래서 저는 그 직책 피곤하죠. 그것도 일을 해야 되니까 책임감이 막강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지금까지 아는 것은 전부 뒤로 제껴놓고 오늘 하루 또 새로운 거. 오늘 여기 와가지고도 어떻게 또 뭘 하나 더 배워야 할까. 솔직하면 제가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얘기하고 그 영향 줄 수 있으면 좋고 목이 되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 AI, 뭐 5G 시대 많은 것들이 급속히 변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또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장관님께서 진단하고 계시는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덧붙인다는 것. 우리 농업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 첫째는 고령화된 농어가를 어떻게 하면은 젊은 층으로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해서 스마트팜으로 옮겨가느냐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 대충 한 114만 농가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 남짓 농가는 그런 대로 연소도 1억 이상 가고 그런 대로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 가보면은 80대, 90대 이제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죠.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은 젊은 층으로 이제 세대 교체를 하느냐. 지금 여기에 청년 실업 700만 비정규직 5060에 한 200만 또 일자리 원하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이 있어요. 한 이 중에서 10대 1로 선발을 해가지고 훈련 교육을 시킨 다음에 몇 억씩을 줘서 첨단 기술 농업적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 것. 그러면은 농촌도 우리 5,000년 역사에 의해서 최고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세계 농업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고 두 번째는 품목별로 전문 협동조합을 좀 더 과감하게 육성을 해가지고 전문적인 협동조합을 통해서 수급 조절을 하면서 생산 조절하면서 가격을 스스로 수취해 가면서 좀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세 번째는 우리 농어민들 자긍심을 가지고 좀 도시에 잘 사는 분들 못지않게 살고 그다음 환경을 정말 스위스나 화란이나 이런 데처럼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어촌을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 인류에게 가장 멋있는 농어촌을 개발해서 물려주는 그러한 거대한 역사적인 작업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아서 정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참 많았는데도 이상 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열악한 가운데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정책 기반자들, 공무원 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이분들에게도 격려 말씀도 좀 해주시고 또 후배들에게 당부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 번도 제가 어디 가서 위축되거나 좌절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속에서 가정에서도 어렵게 자라오면서 어려운 속에서도 공부를 쭉 해왔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려움 속에서 나는 더 의지를 가지고 그 역경을 자양분 삼아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에 계신 후배님들, 젊은 사람들, 또 관료들, 학자들, 지도자들 모두가요 사학이 떨어지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 농촌 세계 최고로 만들어 보자. 각오, 용기, 도전 나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려우시다면은 서로 협동해서 이렇게 돕고 저 같은 사람은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많은 얘기도 해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후원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5천만 명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누구도 농어촌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 외롭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주시면 정말 선배로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WTO로 넘어가는 세계화의 한복판에 계셨던 또 그 역동적인 시기에 꿈을 다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농업에 큰 족적을 남기신 44대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내신 허신행 장관님을 모시고 농업 분야의 미래 해안을 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처럼 통찰력, 중용, 설득력 이런 리더십의 단어가 피부에 와서 닿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강성으로 치닫고 있고 또 자기 이익 쪽으로 너무 편협되게 가다 보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힘이 있고 자기 주도적인 역할,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국이 나아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국 농업이 미래의 세계 속에서 주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혀주셨습니다. 전 농림수산부 장관 허신행 장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